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하향 조정됐고 기업 이익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3.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3%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양호한 1분기 성장률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7%,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 나스닥 지수는 0.27%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곡물 수입 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미국산 대두를 계속 수입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미국 농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두 카드를 먼저 꺼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경제 성장 전망이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 강연에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인 2%를 지속해서 밑돈다면 위원회가 적절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검토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수급에 따라 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나타내주면서 2038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어제도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2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689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유통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반면에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지수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을 높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 증시 3거래일 만에 하락세 나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통신 장비주들 5G 신규 투자가 본격화되면 실적이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분기 들어서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2차 전지주 ESS 화재 악재 해소로 앞으로 분명한 모멘텀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운데 스칸디나비아의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매트리스와 스테인리스 맥주통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신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통신 장비주가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은 올해 분기 실적 중에서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이 상승세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분위기는 참 좋죠.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아무래도 정체돼 있고 부진한데 그래도 성장성이 뚜렷한 대표적인 업종, 섹터, 이쪽에 대한 5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부각받고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시장이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같이 동참하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을 좀 조절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통신 장비주 쪽에서 이 통신주나 이 장비주 대표적으로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컸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성장성, 대표적으로 5G란 흐름들이 오히려 성장성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통신업 지수는 오히려 좀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잘 견딘다라는 모습들이 최근에 확인이 됐었고요. 또는 두 번째로 통신사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5G 쪽에 대해서 투자를 예상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장비주나 부품주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실적 구조의 기반이 됐겠죠.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 2조 9천억까지 올해 집행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알려져 있고요. 또나 KT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한 3조 3천억 정도. 그래서 5G 커버리지와 그리고 추가로 재난 안전 보강까지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즉 5G를 통해서 재난 관련 시스템도 정비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LG U+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대. 그래서 연내 기지국을 8만 국 정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본격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투자 금액이 상향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일단 통신 장비주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국내가 상용화 일정들이 오히려 글로벌에서 가장 빠릅니다. 미국도 약간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은 미국보다 국내가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국내에 투자되는 부분들 외에도 해외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이제 2019년 올해 이어서 추가적으로 일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중국도 2019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상용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유럽도 한 2020년도부터 또 상용화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높겠다라고 하는 약간 기회 요인들이 커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또 전망도 밝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일단 국내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어떤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높일 수 있는데, 해외 쪽은 물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더 실적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올해 말부터는 이 부분을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웨이 제재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특히 글로벌 통신 장비에서 시장 점유율이 화웨이와 ZTE라고 하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 거의 40% 가까이, 40%가 넘어갔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재를 하게 되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던 흐름들 쪽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공급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기회 요인들을 맞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5G 장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했었을 때 일단 올해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 21%까지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금 1위를 보이고 있는 에릭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통신 장비의 5G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1분기 실적 호조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대표적인 주자 오이솔루션과 KMW를 보게 되면 오이솔루션이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0% 이상, 영업이익은 강하게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고요. KMW도 67% 이상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올라왔고 영업이익은 780%라고 하는 경이적인 숫자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강한 어떤 부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랐죠. 그래서 연초 대비 주가를 보게 되면 두 종목 다 240%, 250% 이런 식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명제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고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320억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 대입니다. 그러면은 약 내년과 2021년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까지 약간 담보돼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관심 가는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한정돼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통신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 비용이 집행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5G를 통해서 단가가 좀 높아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이어지는 수익의 증가 가능성을 보게 되면 어떤 투자 비용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사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망이어도 중기적으로는 아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와 함께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 쪽으로 보게 되면은 관련주들은 일단 타이밍 조절 필요는 타이밍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중기 시각에서는 통신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센 종목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KMW 어느 정도 좀 조정권이 나왔을 때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통신사 눈여겨볼 만하고 오이솔루션, KMW 그리고 서진 시스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차 전지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했던 2차 전지주가 ESS 화재 악재 해소로 앞으로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분위기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흐름? 네, 앞으로의 흐름하고 딱 끊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좋겠죠. 특히 지금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2차 전지주를 봤을 때 최근에 단기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대표적으로 차가 잘 안 팔렸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상반기에 좀 이어졌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4월달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판매량 기준이 한 7% 이상 감소했던 수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 일단 사는 거 보류 이런 쪽으로 나왔겠죠. 게다가 보조금 관련돼서 지급했던 흐름들이 중국도 이제 삭감폭이 커지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의 정책상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변화가 그대로 어떤 판매량 자체에 대해서도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테슬라 관련된 쪽도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전기차 모멘텀의 약화가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약세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2017년도부터 이어졌던 ESS 화재죠. 한 22곳 정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좀 커졌던 상황들인데 이런 불확실성 대비해서 이제 6월 달에는 정부가 이 관련된 원인과 함께 어떻게 보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우려감이 커졌을 뿐인데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의 1분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실적들이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산업의 개화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실히 증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을 확인하는 업체 쪽으로는 계속 주가의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고 중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목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종목적으로는 일단 여러 종목들의 변화를 봤을 때 딱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에코프로 BM이고요. 두 번째가 천보라고 하는 회사, 만보가 아니고 천보입니다. 라는 회사가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천보라는 회사가 그래도 어떤 독점적인 지위 관련돼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에서 매출의 70%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15% 정도 되는데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LCD 시가격 첨가제 관련돼서 세계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반도체 공정 소재 관련된 HP도 국내 시장 점유율 80%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게다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리튬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는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라고 하게 되면 이런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모습들인데 근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73억으로 발표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세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좀 처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PER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배, 35배 정도면은 시장보다는 약간 좀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성장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면서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실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경기 돈행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1개월 만에 동반 하락을 멈췄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4월에 산업 생산은 0.7% 정도 늘었고 소매 판매는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나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모두 어쨌든 간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발표된 수치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좋아질 것인가 좀 우려감이 크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관련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가계 소비 동향 조사를 봤었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또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소매 판매에 대해서 어떤 계속 증가가 되기보다는 약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 4월 달까지는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구조상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3월 달에 좋아졌고 4월 달까지 약간 다시 개선되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계속 여파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함께 이어지는 글로벌 지표, 특히 오늘 발표될 한 12시 정도쯤에 발표될 중국의 PMI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장에 또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기준점 50.5에서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쪽인데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에서 이 GDP 중에서도 소비 지출이 그중에서 내구재 소비가 10년 만에 가장 둔화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PMI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기업들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이슈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아직까지 어떤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가의 어떤 관심이 좀 멀어졌다가 다시 부각됐다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주가의 등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그룹 쪽의
IT 담당하는 회사죠. 거기다가 뭐 금호산업, 우선주,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받으면서 다시 매각 이슈와 매각 절차가 아마 7월 달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물밑 작업들이 들어가는 중견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주가도 반응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애경그룹이 조금 더 관심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돼서 세부 사항을 여러 가지 논의했다라고 발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얘기 나오는 게 뭐 SK그룹이나 한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관심 없어, 아이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눈독은 살짝씩 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대규모 설비 투자나 아니면 어떤 대규모 관련된 흐름들을 가져가기에는 워낙 덩치가 큰 산업인데 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애경그룹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부각을 받는 게, 지금 현재 LCC 관련돼서 1위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냥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아시아나 IDT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항공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지금 애경산업은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종목들을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어떤 테마주 관점이나 시장의 쏠림 때문에 시장이 좀 부진했는데 이런 어떤 테마주 쪽으로 강하게 쏠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단기적 시각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애경그룹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수기업 입장 쪽에서 이 인수하는 자금이라든가 어떤 부채 관련돼서 증가가 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관련된 개념이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즉, 니네 회사 돈 많으니까 그 정도로 인수를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해답을 제대로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을 어제 종목들은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항공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원화 약세는 절대 좋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증가해서 생각보다 인수하는 비용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항공 화물 관련된 그나마 항공사에서 수익성이 그나마 좋은 항공 화물 같은 경우도 글로벌 무역 전쟁이 계속 가시화되게 되면 우려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객 수요도 아직까지는 좀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단기 성수기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계산기를 좀 여러 가지 두들겨 볼 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기적인 테마주 매매 정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 아시아나 관련주는 테마주 정도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웨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이에 스칸디나비아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네, 우선 화웨이가 미국의 다른 국가로부터 견제를 받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스칸디나비아 주요 업체들이 그 자리를 틈타면서 이 5세대 5G 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손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5G 장비 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이 이동통신 업체들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따내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우선 에릭손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외에도 덴마크 TDC의 5G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권을 최근 따내면서 이 업체가 보유했던 하이의 구형 장비들을 교체해주게 됐다고 좀 밝혔고요. 에릭손은 현재까지 18개 업체와 5G 통신망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좀 밝힌 상태고, 최근에 독일 보다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화웨이 장비를 교체한 노키아는 이 5G 장비 제공 사업 계약을 37건을 따냈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슨은 노키아의 계약 건수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을 보이면서 경계심을 드러내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정부가 하이를 견제하면서 에릭슨과 노키아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진 현재 상태고, 기존의 하이 고객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것이라고 좀 보도했습니다. 한때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했던 두 기업은 하이와 다른 중개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면서 현재 매출 규모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은 2위와 지금 3위를 각각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 두 업체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을 볼 수 있겠는데, 이 화웨이가 지난 2012년부터 국가안보 리스크로 지정된 후 현재 진출을 막힌 상태입니다. 반면에 노키아는 지난해 T모바일과 35억 달러 규모의 5G 사업 계약을, 또 에릭슨은 올해 초에 US 셀룰러 그룹과 좀 체결했는데요. 우선 라이브 3 노키아 CEO는 그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의 하위 압박을 계기로 보안을 우려하는 이동통신 업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라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말했고요. 이 5G 시대를 맞아서 통신 업체들이 이 4G 하드웨어 구축 후에 중단했던 장비 구입을 재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 기관 올해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2G부터 이 5G까지 세계 통신 인프라 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조 원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우선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 화웨이가 장비의 대부분이 필요한 기지국 부분에서는 이 북미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2016년부터 19년 2에서 3%씩 증가하면서 노키아와 에릭슨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어떤 한국의 삼성전자로부터도 이 추격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매트리스와 스테인리스 맥주통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인데 앞으로의 갈등이 더 심화될까요? 네, 다음 달이죠. 이제 G20 정상회담 전에는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매트릭스와 스테인리스 맥주통에 각각 1,73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했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이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공정하지 못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사유를 들었고요. 우선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이 미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중국산 스테인리스 맥주통의 2.01에서 79.7%의 7%, 또 매트리스는 38.56%, 그리고 1,731%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관세 부과 대상에는 이 트윈 사이즈로부터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까지 성인용 매트리스와 또 아기 침대 그리고 청소년용 매트리스가 모두 포함되는 관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번 달 초에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하위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 중국을 겨냥한 공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무부는 시몬스와 레게트 플렉 등 이 자국업체 제소에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10월 11일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국제무역위원회는 11월 24일에 관세 부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상무부는 이날 독일과 또 멕시코산 스테인리스강 맥주통에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각각 8.61%와 18.48%로 중국에 비해서 훨씬 낮게 판정이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제 아래서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상무부는 이 반덤핑과 상관 관세 같은 이 168건의 조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2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잘 풀렸으면 하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질 중앙은행이 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의 달러화 계좌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외화 유출 우려로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일까요?
네, 뭐 브라질 경제가 정말 안 좋죠.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브라질 중앙은행의 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의 달러와 계좌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외화 유출 가능성을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상태고 개인에게는 달러와 계좌 보유를 좀 금지하고 있는데 우선 중앙은행은 함께 개인의 달러와의 채무 상환이나 해외 송금을 돕기 위해서 달러와 계좌를 보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해외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우선 중남미 국가들의 브라질에 대한 무역 대금 결제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우선 중앙은행 총재죠. 이 호베르토 캠퍼스 네트 중앙은행 총재는 달러와 계좌 보유 허용이 시장 개방 조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한편 이제 브라질 경제는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올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실상 성장 정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프랑스은행 BNP 파리바는 브라질 경제가 2분기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고요. 이 BNP 파리바는 브라질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하고 2분기에는 0.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좀 덧붙인 상태고요. 앞서서 브라질의 대형 시중은행이죠. 이타우 우니방코는 2분기도 긍정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직 성장률은 30일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또 브라질 시중은행이죠. 브라데스코와 이타우 우니방코, 투자은행의 파토로 등은 이전 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로 지금 예상을 했고요. 이 전망이 맞으면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비관론이 계속되면서 올해 경쟁률 선방치는 2% 중반에서 잇따라 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브라질의 성장률이 2.1%로 제시했고요. 브라질 경제는 2015년 마이너스 3.5%, 2010년 마이너스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침체 국면에 빠졌다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1.1%로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지금 나타내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미국의 국채가가 리세션 공포로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커브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 30년물 수익은 2016년 1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역시 장기금리가 이제 단기금리를 역전하는 상태가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경제 전망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대두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많이 어두운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가나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 때문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 대구 26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합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동쪽 지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강원 영동은 오늘 아침까지 초속 8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 21도, 대전 23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경남과 전남은 흐리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이 점점 더 올라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